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에 대한 질환, 부비동의 질환들을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귀에 대한 질환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축농증이 있습니다. 이 축농증. 사실 이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병명 중에 하나인데 의학적인 병명은 부비동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부위에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부비동에는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저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악동이 크기 때문에 상악동염이 축농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어있는, 그리고 코 둘레에 비어있는 공간, 그게 눈 밑에 또 코와 눈 사이 또 머리 앞쪽 전두동, 또 뒤쪽에 저평동 이렇게 있는데 비어있는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그 말 그대로 농이 고였다. 그래서 축농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비동염에서는 크게 우리가 나눌 때 급성으로 왔느냐 만성이냐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급성 부비동염은 대부분 원인이 감기에서 옵니다. 감기라는 병명 자체도 또 저희들 좀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 상기도 감염 혹은 급성 비염, 이걸 우리가 상기도 감염인데 그런 상기도 감염 후에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끔 만날 수 있는 질환 중에 그 원인이 치아 감염입니다. 이 치아가 뿌리가 부비동하고 특히 상악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아의 감염으로 인해서 이 축농증이 이렇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치성 축농증은, 치성 부비동염은 오히려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 치과적인 그 질환하고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른 치아를 또 발치를 한 이후에 오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많은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입니다. 수영장에 있는데 수영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수영할 때 그 물이 소독을 한다 혹은 어떤 물 자체로 인해서 코에 자꾸 자극을 받아서 오는 그런 부비동염, 급성으로 오는 부비동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사실 수영 때문에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수영을 당분간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영을 자꾸 물을 자극을 주는 것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증상인데 단순하게 코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급성으로 왔을 때는 아픕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눈 부위도 아프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치아가 아프다, 잇몸 있는 데가 아프다, 얼굴이 누르면 아프다, 대부분 한쪽으로 왔을 때는 한쪽이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동통이 있을 수 있고 안면 부위통 혹은 눈이 굉장히 빠지듯이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만성보다도 더 농성으로 이렇게 고름처럼 그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급성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물론 이 진단은 이런 임상 증상을 가지고 그리고 병력을 보고 이런 임상 증상 가지고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코 안을 봤을 때 그런 좀 여러 가지 비강 소견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선 촬영을 해서 방사선 촬영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는 항생제를 주로 씁니다. 이 항생제를 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코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비동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농증이라 농이 고여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농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막혀서 부비동 입구들이 막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비강 점막 수축제를 쓴다든지 또 소염제나 항생제를 써서 이게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부비동 세척이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갔으면 그거 볼 겁니다. 이 코에 바늘을 꼽아서 생리식염 써가지고 씻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바늘을 꼽아서 씻어주는 그런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부비동염이 왔을 때든지 이런 부비동염은 치료의 원칙이 배농시켜주고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비동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비동 세척은 급성으로 왔을 때는 또 가능한 한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인데 급성 부비동염 치료만 잘하면 완전하게 낫습니다. 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병이 진단을 내렸을 때는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성 부비동염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축농증이 만성 부비동염인데 이거는 급성 부비동염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만성으로 남겨뒀을 때 반복해서 온다든지 급성이 왔을 때 혹은 그 외에 어떤 알레르기라든지 다른 어떤 비강 내 염증이 원인이 됐을 때 만성 부비동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증상도
다 아시겠습니다. 코가 막힌다든지 농성비루, 그리고 쉽게 말해서 콧물이 누런 콧물이 나온다든지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환자들하고 저희들 이야기할 때 병력 중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중 언제 머리가 아픕니까? 물어봅니다. 코로 인한 소위 부비동염으로 인한 두통은 머리 아픈 것은 아침에 옵니다. 아까 모든 코의 진한 증상들이 아침에 주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 부분들도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침에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은 일단 코를 먼저 의심을 하고 오후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눈을 의심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시간에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저녁에 머리 아프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머리가 아프다든지 아픈 부위가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물론 이 급성 부비동염의 만성 부비동염의 두통이 왔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비루라고 그래가지고 콧물이 목 뒤로 자꾸 넘어가서 목을 자꾸 넘어가서 뭔가 꿀떡꿀떡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침이라든지 또 냄새를 못 맡는 또 후각장애가 올 수 있고 특히 학생들한테서 많이 호소하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부비동염 때문에. 축농증 때문에 아까 머리가 나빠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축농증이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또 애들이 코가 막히니까 영 참만해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스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머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앞서 말씀대로 집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은 물론 여러 가지 임상 증상과 또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국소 소견 또 특히 제일 결정적으로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방사선 촬영입니다. 치료는 물론 항생제를 쓰고 화학요법제나 또 비점막 수치적 등을 씁니다만은 가끔 이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요법을 합니다. 수술요법을 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치료가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해서 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잘 약물요법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내시경을 가지고 크게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수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한번 봐두시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건 엑스선 촬영에서 나온 거고 이게 하나의 정상적인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옆에 비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비동이고 가운데 여기 번호는 17번이라고 써졌네요. 이 17번은 이게 비중격입니다. 아까 비중격 망곡증을 이야기할 때 가운데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15번으로 되어 있는 게 상악동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되어 있는 게 전두동입니다. 이런 있고 그리고 눈과 코 사이에 조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사골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스선 촬영을 아마 이거 이비인후과 가신 분들은 이 사진들을 많이 찍어 보시는데 이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또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은 비용이지만 또 우리말로 코버섯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폴립 하는 용어들을 씁니다. 내잘 폴립. 그래서 비강이나 부비동의 만성염증이나 혹은 알레르기성 염증 이 질환이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재발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이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순한 염증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알레르기가 원인이 많기 때문에 재발을 잘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점막의 회황석 혹은 회색으로 이렇게 광택이 나는 이 폴립이라는 용어는 병명은 여러 군데 우리 몸 여러 군데다 폴립이라는 병명을 씁니다. 그건 하나의 염증 이렇게 똑같이 비슷합니다. 염증 새로 나온 물질들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생겨가 있는 것을 우리 내잘 폴립 혹은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주증상도 코 막히는 것이고 냄새를 못 맡는다, 머리가 아프다, 혹은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내잘 폴립이 있으면은 그래서 쉽게 비용이 있으면은 축농증이 부비동염이 거의 동반됩니다. 그렇게 이거 있으면 거의 그냥 진단 자체도 부비동염이라고 같이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비동염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이렇게 딱 생겼을 때는 우리 단발성 비용이라고 그러고 여러 개 생긴
참 많이 생긴 있습니다. 또 온데 막 코에 콱 여러 개 다발성으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발성인 경우에는 더 잘 안 났습니다. 단발성인 경우에는 그것만 제거해버려도 굉장히 시원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발성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경중에 따라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경중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물론 뭐 코 안에 들여다보고 그 비용을 확인하면 되고 치료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수술적으로 적출하는 그러나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스테로이드로서 이 비강 분무제를 알레르기성 비염에 썼던 것처럼 쓸 수도 있고 또 비용 이 자체 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줄여주는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앞서 이 질환 자체가 잘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한 부비동염, 축농증도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비동염이 왜 재발을 자꾸 하느냐고 이야기 들었을 때 주 원인 자체가 비용이든지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원인이 됐을 때는 부비동염도 자꾸 재발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많은 그 코의 질환들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 외래에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자주 만나는 질환들만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귀 그 해부를 보면 크게 지금 이렇게 고막을 중심으로 해서 고막 바깥쪽으로는 껍질이 외이라고 그러고 고막과 또 여러 가지 뼈가 조금씩 놓여져 있는데 이 뼈 사이를 우리 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이 그리고 여기처럼 귀바퀴하고 외이도는 외이 중이와 그 공간 쉽게 말해서 고막과 그 공간 사이를 고실이라고 그러고 고실 그 사이에 뼈가 3개가 있습니다. 이소골, 추골, 침골, 등골, 이골인데 이관이라는 것은 이 코와 그 귀 사이에 압력을 맞춰주는 중이각 내에 중이 내에 압력을 조절하는 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시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스타시안 튜브라고 그 책에 아마 유스타시오라는 학생들 책에는 유스타시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스타시안 튜브, 이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구시관이라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달팽이처럼 꼬불꼬불한 걸 와우라고 그러고 볼록 튀는 물 전정이라고 그러고 반지처럼 이렇게 반고리처럼 소위 그 세방고리관 하는 말씀인데 이게 반규관이 있고 그 외에 신경이 쭉 들여지는 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이, 중이 이렇게 나눕니다. 중이, 내이. 이 귀가 참 예민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멍은 바깥으로 열렸습니다만은 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부 다 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귀 질환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서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머리하고 무슨 관계 있지 않을까? 혹은 머리 쪽으로 뭐 가지 않을까? 또 우리가 수술을 한다 치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부 다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이 들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봅니다. 귀는 일단은 크게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청각 역할하고 몸에 우리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각에서는 어떤 역할, 음을 전도하는 역할은 외이도 와서 중위로까지 가는 건 다 음을 전도합니다. 음이 들어와서 그까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음을 가뭄한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내이 쪽이나 와우 혹은 그 와우 내에 와우 안쪽에 달팽이관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하지 달팽이관 그 안쪽에는 림프라고 이렇게 림프 액이 차 있는데 이게 파동이 돼가지고 그쪽에는 어떤 유모세포 그래서 소위 그 유모세포라고 해가지고 그 세포를 이동하고 그걸로 음파가 전달해가 신경으로 해가지고 머리 안에서 우리 뇌 안에서 음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을 받아들이는 기관. 그래서 청각은 크게 음을 전도하는 기관, 음을 받아들이는 기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정이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을 감각하는 그런 역할이 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가 평형을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걸어가고 눈을 감고도 회전을 하고 눈을 감아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고 올라가는 줄 알고 내려가는 줄 다 느끼고 있는 건 귀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이 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을 감각하는 것도 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웨이드 질환은 사실은 우리 참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해수욕이나 수영 갔다 오고 나서는 뭐
참 많지. 그리고 또 귀를 또 굉장히 휘빈다든지 귀를 휘빈다든지. 그래서 원인은 귀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웨이도를 휘빈다든지 혹은 수영이나 또 그 해수욕을 한다든지 해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잘 안 빠졌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귀에 자극을 줬을 때, 그 다음에 곰팡이가 끼었을 때, 혹은 습진성으로 웨이덤이 왔을 때, 혹은 중이염이 있어서 귀에 고막 안쪽에서 계속해서 중이 내에서 어떤 그 분비물이 또 농성 분비물이 계속 나왔을 때 그 후유증으로서 이 웨이도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웨이도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국한성 웨이도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다 국성 웨이도염입니다. 급하게 온 거는. 그런데 국한성 웨이도염은 어느 부위에 국한되어졌다는 게 이걸 저희들 이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귀 바퀴의 웨이도 쪽에 농이 잡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름이 잡혀서 이렇게 고름이 잡혀 있는 것을 이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인데 증상은 처음에는 물론 좀 가렵다든지 혹은 웨이도 입구 부분에 굉장히 빨갛게 발적대가 있다든지 종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기만 하면 막 아프다고 그러고 애들은 그것도 뭐 까무라칠 정도로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아마 아파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압니다. 심한 동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밥을 못 먹습니다.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픕니다. 걸어가다가 발만 울려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파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휘벼넣고 자기가 생겼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요. 누구 원망할 사람 없다. 왜냐하면 괜히 아픈 걸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특히 애들은 보면 막 부모가 무슨 아프게 한 것처럼 막 울고불고 하는데 막 원망하는데 지가 휘비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이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손을 대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불결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았을 때는 청력에도 장애를 옵니다.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는 일단은 왔을 때 따뜻한 찜질이 참 좋습니다. 따뜻한 찜질은 그 뜻은 빨리 화농을 시켜서 배농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찜질을 하고 따뜻한 찜질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진통제를 먹여야 됩니다. 아픈 거 참으라 할 것 없이 집에서도 계속해서 진통제를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라든지 항생제 혹은 소염제를 쓰고 가능한 자연 배농을 시킵니다만은 병원에 왔을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절개 배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고름을 빼주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하는 겁니다. 간혹 이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름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부위에 또 새끼를 치듯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또 어른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당뇨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뇨 있는 환자들은 이런 농성 질환이 생겼을 때 잘 안 낫습니다. 그때는 또 한번 검사해보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면역 질환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재발을 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꾸 아프다고 그렇게 낫고 나면 또 생기고 낫고 나면 또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은 제일 중요한 건 웨이드를 후비지 말라. 절대 귀 후비지 말라. 손만 대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건조한 것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참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귀에 곰팡이 생겼다고 그러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진균증이라고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웨이드라든지 고막에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참 이것도 원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힙에서 생깁니다. 귀를 자꾸 손을 대서. 그리고 소형이나 이런 것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혹은 세균성 웨이도염이나 습진성 웨이도염이 있을 경우에 귀를 자꾸 항생제를 발라버리면은 계속 항생제 바르다 보면은 거기 곰팡이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손을 대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손대지 말라. 증상은 가렵습니다. 무척 가렵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하면은 표현 자체가 가려운데 왜 이렇게 손을 안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려우면 빨리 뛰쳐 일어나가지고 방설거지를 한번 더 하든지 그릇을 한번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턱 힙입니다. 뭐를 심지어는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젓가락 갖고 힙이기도 합니다. 눈에 비는 건 다 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렵습니다. 어쨌든 이 가려운 질환이고 그 다음에 귀가 차가 있으면 꽉 맥힌 것처럼 느낍니다. 먹먹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난청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단은 우리 귀를 보면 압니다. 귀에 들어가 보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웨이도하고 고막 쪽에 똑종이처럼 이 습자지나 창호지처럼 딱 막으로 딱 덮인 것처럼 쫙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주면 참 시원하죠. 기분 좋고.
그래서 쭉 해주고 계속해서 거기에 어떤 항곰팡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실어주는데 가끔 환자들이 묻습니다. 며칠 만에 올까요? 라고 물어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며칠 만에 올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루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교과서에도 그렇게 씁니다. 자주 하라고. 자주 손을 봐주고 치료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곰팡이 질환들이 그리 쉽게 낫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주 치료해 주고 깨끗하게 해서 열심히 치료하면 낫는 병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구전색이라고 되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쓰는 편에 이구전색이라고 그러면 참 고상한 병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귀지가 귀 안에 꽉 막힌 겁니다. 귀 외에도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와서 땀샘, 여러 가지 샘들이 하나가 찐떡찐떡하게 해서 균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다 못 들어가게 막게 합니다. 그럼 이런 분비물이나 땀이나 혹은 여러 가지 피부에서 각질이나 여러 가지 먼지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생기는 것이 귀애지, 귀지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귀애지. 근데 그냥 의학적 용어로 이구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귀애지가 꽉 이렇게 차서 웨이도이라 이런 거를 막아버립니다. 물론 이거 주요 역할은 귀를 보호하게 한 것인데 이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귀를 막아버렸을 때 그리고 병적으로 어떤 덩어리를 형성했을 때 이걸 우리 이구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저 나이 드신 분들 60년 만에 70년 만에 병원에 처음 왔는데 이만한 게 나오더라 막 표현을 쓰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만한 걸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귀가 뻥 뚫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 한번 치료하고 나면 노인대학이나 노인학교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옵니다. 거기 가니까 한 번만에 귀를 뚫어줬다고 이러는데 실제 그걸 노인성 질환인 줄 알고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둔 줄 알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딱 하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 처음부터 함부로 빼지는 집에서 뺄 수는 없고 함부로 빼지 않고 연화제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켜 가지고 녹여가면서 천천히 또 이 겸자를 가지고 저희들은 참 작은 포셉이 있습니다. 겸자를 가지고 조금씩 뽑아주고 또 흡인해주고 또 세척해줘가면서 되도록이면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 빼려 해서 고생하지 말고 이런 건 병원에 와서 뽑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도 이물증을 제가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가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애들 귀 위에다가 성냥꼭지라든지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성냥꼭지는 어른들입니다. 그냥 딱 빨갛게 해가지고 귀 안에 딱 집어넣고 옵니다. 성냥꼭지를 가지고 힙에다가 딱 성냥복만 톡 빠져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솜이 들어가가지고 면봉만 빠지고 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제 구슬 같은 거 장난치다가 비비탄 같은 거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장난감 플라스틱 여러 가지 무생물이 들어갔을 때가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하루살이라든지 어떤 날파리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이런 환자들을 어떤 찌개벌레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면 한밤중이라도 막 응급으로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무생물 아까 이야기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성냥꼭지 이런 것들은 그냥 빼면 또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니까 그냥 되면 되는데. 이 자체 생물은 굉장히 요란스럽고 잠을 못 장도고 떠거나 들어가서 바퀴벌레나 이런 게 물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그냥 참 시끄럽습니다. 이 증상 자체가.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생물 등이라도 그냥 억지로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구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종류, 또 플라스틱 총알 같은 이런 경우는 뽑으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들어갑니다. 밖에서 잡히진 안 하고 밖에서 금방 될 듯. 저희들도 왔을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면 자꾸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안쪽으로 자꾸 나오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병원에 와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들은 우리가 옛날 학교에서 배웠을 때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빛을 비추면 벌레가 나오는데 물론 그런 벌레들이 있긴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나오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바퀴벌레나 이런 종류들은 빛 때문에 오히려 도망갑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점점 자꾸 더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굉장히 더 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빛을 비춰서 나오지 않는 종류라고 딱 생각되면은 일단은 죽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살려서 뽑으려고 그러면은 지도 안 빠져나오려고 온 벽을 물어뜯고 고막을 물어뜯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병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밖에서 그걸 죽이라고 그러니까 막 찔러대면 지는 지대로 산다고 막
같이 나부되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일 좋기는 만일에 집에 와서 특별한 소독하는 알코올이 있으면 알코올 같은 거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들어가자마자 금방 조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술 같은 종류라도 좋고, 안 그러면 무슨 정말로 무슨 소독제 종류라도 뭐라도 집어 넣어서 일단은 죽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살은 채로 구태 와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잠도 못 자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벼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억지로 찔러서 죽인다, 억지로 뽑으려고 절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이질환에서 이제 중이질환인데, 그 중이질환은 급성중이염이 있고, 이것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물론 급성질환들이 대부분 다 감기로 인해서, 급성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그 중이각 내에 세균이 들어갔다가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침입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급성중이염입니다. 증상은 이것도 아픕니다. 급성질환은 대부분 다 아프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급성으로 부비동염 왔을 때도 막 통증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은 거의 대질환, 통증들이 약한데 급성은 다 증상들이 아픕니다. 귀가 막 아프다, 열이 나는 것 같다, 잘 안 들린다, 또 막 귀가 운다, 이런 이명 등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막 밤새 아프다가, 고름이 탁 나옵니다 하고 나보던 증상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나오면서 안에서 막 피고름 같은 게 나오면서 증상은, 통증은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름이 나오기 전에는 더 아픕니다. 막 고막이 팽용되고 발적되고 막 터질 듯 하다가 터져버리면 아픈 건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피하고 고름하고 섞여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때 많이 오죠. 애들은, 하여간 어린 애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온다 할 경우에, 일단은 감기가 있을 경우 나서 아무 이유 없이 온다면 일단 급성중이염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데면 터져서 보통 오는 수가 많죠. 귀에서 피고름이 나옵니다 하고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각 증상,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물론 병원에 와서 고막 소견이나 고막을 이렇게 봤을 때는 고막이 발적 정도라든지 이런 거 보고, 또 녹 나오는 그런 이루 나오는 증상들을 보고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물론 진통제가 필요하고 항생제, 화학물질, 소염제, 그리고 최근에 집에서 쓸 수 있는 이점적액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귀에서 넣는 이 물약들이 있습니다. 이점적액에서.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막은 굉장히 팽팽했는데 터지지 않고 굉장히 증상만 있으면 우리가 고막을 절개해서 배농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터져버리면 험하게 터지는 수도 있고, 2차적으로 그것 지금 남아있는 수가 있는데 깨끗하게 절개를 시켰을 때는 빼고 나면 곧 아물기 때문에 차라리 병원에서 째줘가지고 통증도 없애주고 고름을 빼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 예후는 부적절한 치료가 만일 되고, 이게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은 만성화됩니다. 이게 만성중이염이 시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합병증,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이게 흔적으로 남아서 청력장애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급성중이염, 특히 애들 중에서도 혹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중에서 감기나 상기도 염증 이후에 올 수 있는 중이염 중에 하나가 이 장액성 중이염이라고 있습니다. 병명에 따라서는 혹은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해불 이야기할 때 외이도가 있고 고막 안쪽에 이 고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쪽에 중이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이강 내에 액체가 고이는 겁니다. 그 액체의 종류가 어떤 장액성이냐 삼출성이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런 액체가 고일 수 있는 중이염을 갖다가 우리는 장액성 중이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질환은 급성 중이염에서 뒤따라 오든지, 혹은 반복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급성 비염, 만성 비염, 이런 반복적인 비염이 왔을 때, 혹은 아데노이드 증식증, 혹은 이관염 등에 의해서, 이관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시관을 말합니다. 코와 귀 사이에 압력을 맞춰주는 관이 있는데, 이 관에 염증이 와가지고 압력을 잘 못 맞춰줬을 때, 그 압력을 잘 맞춰주고 그 안으로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이 안에 액이 고이는, 장액이 고이는 그런 걸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은 청력장애입니다. 이 안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애들은 불러서 대답을 잘 안 한다. 혹은 TV를 본다든지 하면서 자꾸 앞으로 간다. 자꾸 앞으로 가서 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의심할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청력장애가 있나 하는 거 의심해보고, 그 다음 눈이 나쁜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서 야 앞에 가까이 가서 가서 보지 마라. 눈 나빠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애가 가까이 가느냐. 왜 자꾸 앞으로 가느냐 하는 건 안 보이든지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하게 한번 체크를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봤을 때 장애성. 왜냐하면 이 질환이 그렇게 아픈 질환이 아니고 애들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강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말이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더니 그렇다 이거지. 자기가 하는 말이 귀에 막 울려 들립니다. 막 굴이 들어가서 하고 울려 들리기 때문에 이걸 자가강청의 특징입니다. 요 증상이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장애성 중형이나 이관의 기능이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압력을 잘 못 맞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간혹 사람들이 그 이야기 편에 어른들 표현 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흘러가는 소리가 귀 안에 들린다. 액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물론 임상 증상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국소소견이라서 봤을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이 보인다든지 물방울이 보인다든지 혹은 고막 안에서 그 물 때문에 팽창 고막이 밀려 나오는 거 보인다든지 혹은 고막 안에 색깔이 좀 암청색으로 검은색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병원에서 늘 하는 게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압력을 검사해보는 고막 압력을 검사해보는 임피던스 청력 검사기가 있는데 검사해보면 이렇게 검사 선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진단을 붙이는데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 진단 자체는. 치료는 물론 원인 질환,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비강수제 그 코에 대해서 원인 같으면 분명히 질환을 치료해야 되고 특히 이관통기법이나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한데 이관통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관이 막혀서 혹은 이관 기능이 좋지 않아서 압력을 조절 못했을 경우에 코를 통해서 그 이관 입구 부분에다가 놓고 거기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관에 바람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비교적 병원에서 자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치료 방법은 아니고 또 아마 혹시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 발살바요법이라고 합니다. 코를 막고는 코를 막은 채로 코를 풀어보는 방법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발살바요법은 소위 다이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그걸 잘하는 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내려오면서 혹은 비행기가 한해져서 자꾸 귀가 멍멍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고막이 터져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제가 권하는 것이 발살바입니다. 코를 막고 코를 세게 풀어버리면 귀 쪽으로 뭔가 공기가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고 혹은 자꾸 머리 이렇게 껌을 씹는다든지 사탕을 먹는다든지 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압력 그런 거 조절해 주는 거. 혹은 엘리베이터 타면서 올라간다든지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멍멍한 것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관이 기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코를 잡고 붓는 발살바 요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청력이 자꾸 떨어지면 고막을 째서 고막을 절개해서 거기에다 이 관을 꼽아주는 겁니다. 이 삽관을 시켜서 안쪽에서 환기가 되지 않은 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환기시켜준 게 이 삽관을 시킨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 자체가 고막을 절개해서 이렇게 튜브를 꼽은 삽관을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교적 많이 하는 겁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이걸 뭐 대마한 수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물론 애들은 맞춤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주의 협조사항이 문제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의 이 질환들은 우리 흔히 만나는 질환이고 만일에 병원에서 삭관을 권했을 때 또 그 튜브를 꼽자고 권했을 때도 너무 그런 놀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꼭 해야 될 만한 것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꼽아 놓으면은 그걸 오래 안 갑니다. 물론 몇 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몇 달 되면 저절로 빠지고 저절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이 돼서 병이 나았는데도 빠지지 않으면 일부러 빼줘버리기도 합니다. 빼주고 나면 곧 아물어버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후에 만성중이염은 우리 흔히 한 중이염입니다. 중이 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성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고막 중심부에 천공이 있고 또 그 농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합병증이 적은 단순한 만성, 농성, 화농성 중이니까 그러니까 고막 중심부에 구멍이 나면서 마르기도 하고 고름이 조금씩 자꾸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별로 그걸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있고 고막 중심부 아닌 고막 상부라든지 고막 이 연부에 구멍이 별로 작지 않으면서 굉장히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면서 하얗게 그걸 우리는 진주라고 표현하는데 진주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얗게 좀 바짝바짝하게 빛나는 진주처럼 빛나는 물질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아까 이야기한 만성 환원성 중이염은 별로 그렇게 화병증이 별로 없습니다. 청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없는데, 그러나 진주종성 중이염은 중요한 게 이게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병원에서 이 진단을 붙이고 나면 꼭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환원성 중이염은 꼭 수술이 필요한 병이 있고 수술을 하면 더 좋은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만성 환원성 중이염은 그냥 수술하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을 도우기 위해서 혹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진주종성 중이염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이 병은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만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우리가 전신질환으로서 저항력이 약화되었다든지, 혹은 코나 부비동학의 염증이 있다든지, 인두나 편두 등의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증상은 물론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농성, 점액성, 혈성, 그리고 진주종성 중이염일 경우에는 악취가 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이 왜 위험하냐면은 본인은 별로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낍니다. 간혹 청력 장애도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온다고 그러지, 농이 조금씩 나오고 아프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상고실부나 가에 이렇게 진주종이 형성되어서 조금씩 나오는 농성 이루지만은 굉장히 악취가 난다, 안 좋다 할 때는 이걸 의심합니다. 이거를 우리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검사를 해보면은 보이는 면은 요거지만은 사진을 찍으면 병변은 안쪽에 굉장히 큰, 우리 정말 빙산이 물에 가라앉은 것이 더 큰 것처럼 더 큰 질환을 요고, 이건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질환이 왔을 때는 꼭 수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꼭 다른 어떤 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합병증이라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라는 것은 머리 안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진행되고 합병증 온다는 것은 머리에 질환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막염이 온다든지 혹은 뇌이염이 온다든지, 그래서 어지럽다, 혹은 뇌막염이 와서 큰 좀 위험한 걸 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 현기증이 온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는 대부분 만성 환원성 중이염은 일단 보존적인 치료합니다.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고, 국소요법으로서 저희들은 그 필요 그냥 드레싱이라고 표현하는데, 닦고 소독하고 그 이루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주고, 그다음 이 점적액을 넣어주는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요법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수술적 요법은 최근에 많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말 좋은 방법으로 또 크게 손상을 가지 않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더라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술에 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권하고 싶습니다.